더불어민주당의 첫 순회 경선 지역인 충청권에서 이재명 후보가 88%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오늘 첫 경선 토론을 시작으로 각 당의 경선 레이스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대선 전국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조금 전 민주당 첫 순회 경선 지역이죠. 충청 경선이 끝나고 이재명 후보가 기자들과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먼저 화면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들의 과분한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그 열망을 잘 받아 안아서 남은 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은 본선도 아니고 예선 경선 중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께서 또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어떤 이유로 저를 지지하시는지에 대해서 짐작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네, 자, 고맙습니다. 먼 길 고생하셨어요.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어쩌면 조금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후보는요, 기본적으로 모든 캠페인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재구성이라는 이 한 단어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예를 들어서 불안하고 좀 급진적이고 과격하고 이런 이미지를 없애자. 이것을 수권 능력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예측 가능한 이런 쪽으로 이미지를 바꾸자 이렇게 한 것 같아서 경선에서도 특별한 견제나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전략을 쭉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따가 저희가 이제 그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보기에 제가 관찰하기에는 기본적인 전략은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안정감 이것이 키워드고 거기에 이제 모든 전략은 이미지 재구성에 맞춰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첫 경선에서 9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얻었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다 예상을 했죠. 사실 이재명 후보가 충청에서 얼마를 하느냐보다는 사실은 제 관심은 많은 분들이 김동연 후보가 얼마만큼의 약진을 할 것인가가 사실 관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충청을 연고성으로 부각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충청에 대해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후보가 또 사실은 김동연 후보거든요. 지금 민주당 후보 가운데. 그래도 연고성도 있는 데다가 이제 그 현직 경기지사 타이틀을 갖고 지금 도전했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가 이제 추후에 이제 놓고 본다면 얼마 정도의 이제 잠재력과 그런 지표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그 8%의 벽을 못 넘었어요. 저는 두 자릿수 정도를 가야 그나마 조금 의미가 있지 않느냐 봤는데 그 벽도 넘지 못하는 걸 봐서는 이번 대선은 충청이라는 게 사실은 스윙 스테이트 지역이잖아요. 여야 모두 이제 항상 여기에서 승부를 걸었던 중원 지역인데 여기에서 첫 민주당의 발걸음을 띄는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거의 90%에 육박하는 안정적 그런 이제 요인으로 이겼다는 것은 저는 이제 앞으로 남은 경선도 이렇게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두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두 후보들이 전략이 이런 것 같아요. 적극적인 도전보다는 소극적 완주를 하겠다. 그러나 아마 그 전략을 깔고 가는 것 같아서 이게 네거티브도 없고 그다음에 쟁점도 없고 각도 서지 않는 그런 경선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그 일종의 실리형 경선 전략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렇게 되면은 관심은 이제 좀 조저가 될 거고 남은 하나 관심 정도는 이제 이게 영남권, 호남권 이렇게 이제 권역별로 하잖아요. PK에서 이제 김경수 후보가 어느 정도 더 득표할 것이냐 이 정도가 이제 관심거리지. 제가 보기에 이제는 변수를 허용하지 않는 민주당의 경선이기 때문에 점점 더 사실 이렇게 되면 좀 관심은 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좀 요인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후보별로 좀 이렇게 말씀하셨길래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 그 주목된 부분은 김경수 후보가 2위를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김경수 후보가 누굽니까? 친노의 적자, 친문의 적자로 불리는 그 후보거든요. 그러면
그 세력이 좀 남아 있고 그 남아 있는 세력들을 묶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세력을 묶어서 간다면 적어도 저는 좀 아까 두 자릿수를 말씀하셨는데 김경수 후보가 두 자리를 하지 않겠느냐 전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오히려 김동연 후보보다도 뒤졌어요. 예. 저는 그 점을 주목하는 게 그러면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요번에 지더라도 남는 장사를 하는 것이다. 근데 김경수 후보는 이렇게 가면은 지면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정치적 미래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김동연 후보가 그래도 최소한의 거시적인 차별화는 지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오히려 그 친명계 유권자 외의 사람들에는 좀 더 주목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건 무엇이냐? 그 다음 세대의 경쟁 선상에도 제가 볼 때는 김경수 후보보다는 김동연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연 후보가 충청에 연고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내일 영남권에서는 김경수 후보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득표율? 글쎄요. 지금 보면은 충청에 연고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조직 선거가 상당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뻔한 선거기 때문에 네. 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한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다고 좀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당내에 세가 좀 있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든 유리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예. 그렇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그 경남 지사를 지냈던 김경수 후보가 유리한 점은 있지만 예. 그 유리함이 얼마나 크게 작용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결과를 보면서 약간은 의구심이 들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뭐 한 번 더 봐서 거기에서도 김동연 후보가 그 김경수 후보 못지않거나 앞서는 지지율이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미래는 김동연 후보가 그 경쟁자로서 올라서고 김경수 후보는 정치적 미래를 그 찾아 나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다른 지역의 경선에서도 2위는 김동연 지사로 좀 굳혀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그 경남에서는 아마 김경수 전 지사가 2위를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가 약진은 하겠지만 예.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뭐 좀 그 경남 도민들의 일종의 약간 좀 저기 회고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좀 안타깝게 낙마를 했잖아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정치를 할 수 없는 이제 정치 그 금지의 이제 그 신분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아직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양산에 거주하면서 사실 일종의 마크 영향력은 좀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행사할 수 있거든요. 다만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 지역 순회 그때 이제 유세 지원 유세 나서겠다가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켜서 그때 부산에선 전 지역에서 이제 그 국민의힘 후보가 거의 당선되는 듯한 이제 그런 뭐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이번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마 직접 지원을 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남에서 정도는 근소한 차지만 아마 김경수 후보가 2등을 할 것으로 보고 그러나 점점점 수도권으로 올라오면서 보십시오. 김경수 후보는 사실 거기에만 연고가 있는데 지금 현재 김동연 지사는 현재 경기지사예요. 예. 1200만 경기도민의 대표 수장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온다 하더라도 과연 수도권 소구력을 누가 가질 것이냐. 이재명 후보가 거의 1극으로 가져갈 텐데 그렇다면 남는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서로 좀 약간 쉐어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 김동연 후보가 총합으로 놓고 봤을 때는 2등의 그 근사치 가까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첫 경선이라서 제 예측이 약간 섣부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저는 좀 놀랬어요. 왜냐하면 김경수 후보가 친문 오랜 동안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던 정치 세를 가지고 있던 조직의 적자거든요. 예.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상은 김경수 후보의 후견인이라고 할 수 있고 충청이라고 하더라도 전국 조직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김동연 후보는 상대적으로 인재 조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충청에서도 아주 근소하거나 아니면 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앞섰고요. 앞서도 좀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 두 분만 놓고 보면 꽤 앞섰고요. 근데 경남, 영남에 가서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소한 차이로 김경수 전 지사가 앞선다? 그런다면 그거는 메시지가 굉장히 앞으로의 경선에 큰 영향을 미칠 메시지다. 다시 말해서 김경수 후보는 이제
그렇게 주목받는 차세대로 당내에서는 여겨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내 네. 여론조사 업체 부분에서도 반기를 들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런 반면에 네. 김경수 후보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에 좀 발을 맞춘다는 그렇죠. 느낌도 들거든요. 예. 이런 그래- 부분은 왜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비명 내지는 중도 유권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나오셨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네. 나오셨으면 뭔가 지금 당의 모습의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앞으로의 국정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피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걸 미시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공격하면 너무 과하다고 지금 공격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아무리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거시적으로는 김동연 지사 정도만큼은 저는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그 정도도 얘기를 안 하시는 거를 보면서 사실 저도 좀 약간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가 후보로 나오시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숙제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이렇게 네. 비공식적으로 예.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 측근들한테. 근데 숙제를 드린다더니 숙제를 드리는 게 하나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무난하게 거스르지 않으려고 그다음 미움 안 살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라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김동연 후보가 그런 비슷한 이야기 그리고 거시적인 원론적인 측면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짚어주는 모습이 오히려 더 표를 줄 수밖에 없는 후보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이 세 후보가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게 바로 세종시대입니다. 네. 이 부분이 충청권 표심에 얼마 정도 영향을 끼쳤을까요? 뭐 셋 다 동일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예. 큰 변별력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제 그 세종 이전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일단 용산은 급하게 사용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제 청와대로 들어갈 거고 이제 분권형으로 해서 이제 세종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취지 이야기인데 예. 셋 다 사실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김경수 사실 여기 이쪽에서 보면은 김경수 지사가 바로 제일 센 얘기를 했죠. 즉각 자기는 세종시 신문실 봐서 취임 첫날부터 하겠다고 예. 했는데 그게 그렇게 이제 그 소구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똑같이 어떤 그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어젠다 같은 경우에는 뭐 셋 다 이거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좀 지적한 것처럼 경선은 말이죠. 경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아류를 뽑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뽑아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것을 강조하면 그게 마이너스 요소인데 김경수 후보는 비슷한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란 척결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 이재명 대표의 그냥 뒤를 따라가는 아류를 뽑는 그런 선거처럼 비춰지고 있고 그렇지만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착한 2등이 아니라 대안 2등이 되겠다. 예. 각도 세우고 뭔가 차별성도 제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안을 선택하는 거지 아류를 선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경선은 특히나 말 그대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순치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절대 그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덕목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굴러간다면 저는 제가 보기에 너무 뻔한 것 같고요. 결론은. 그런데 이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다 이게 두 분 다 미래를 놓고 지금 뭔가 나온 분들인데 네. 그렇다면 미래를 잠식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자신의 특장점을 보여줘야 하는데 실제로 지금 뭐 TV 토론이 한 차례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겨우 3차례 정도 가지고 예. 기탁금 4억 원인데 이게 과연 이게 정말 미래를 도모하는 비용으로 이게 적당한가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고 더군다나 두 분이 뻔한 것처럼 보여지는 걸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니까 김동연 지사가 그나마 뭔가 각도 세우고 경제 대통령 자신의 전문성도 부각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차별화되는 지점들이 아무래도 김경수 후보보다 많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간다 그러면은 저는 김경수 후보가 좀 전략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순치되는 경도되는 이런 착한 2등 전략으로는 경선을 완주한다는들 그게 과연 실리형 경선 전략인가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은 아닌가 싶어요. 예. 자, 세종 집무실에는 이제 세 후보 모두 공감을 하지만 어떻게 갈 것인가는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먼저 용산으로 갔다가 네. 청와대 갔다가 네. 세종으로 가겠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요 대목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한 게 예. 이재명 대표가 추구하는 전략이 수권 능력과 안정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현실성을 굉장히 가미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세종으로 가겠다는 건 같지만 바로 가겠다라는 건 현실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가겠다고 말하면서 현실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정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나 경선에서는 아주 강한 경쟁이 없잖아요. 예. 강한 경쟁이 없으니까 굳이 무리해가지고 굉장히 급진적이거나 뭐 급해 보이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 이런 전략. 그래서 이미지를 계속 재구성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본선에 가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상대 후보가 굉장히 치고 올라와가지고 뭐 굉장히 비등비등한 여론조사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좀 더 강도 있는 세종 이전에 대한 언급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예.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전략을 이어갈 것이다. 좀 안정감 있고 현실감을 가지고 있는 리더다. 그리고 실현이 가능한 일을 실용적으로 해내는 리더다. 이런 쪽으로 계속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뭐 용산 말고 다른 데로 가겠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네. 뭐 청와대로 가겠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완전히 개방이 돼버렸는데 다시 청와대로 갈 수 있습니까? 뭐 가능합니다. 저도 한 2년 반 청와대 예. 근무 경험이 있는데 그 지하 벙커라든가 일종의 그 보안 시설들은 전부 공개를 안 하고요. 지금 말하자면 대통령 직무 공간서부터 비서동만 이렇게 이제 동선을 따라서 공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이제 보안 시스템을 다시 넣으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지하 벙커라든가 이런 여기 이제 그 외곽 경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영빈관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외국 손님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이내 모든 이제 보안 시설 및 이제 입주 시설이 끝날 수는 있어요. 한 달 정도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다들 이제 이게 청와대를 또 얘기가 꺼내는 게 좀 제왕적 대통령제를 자꾸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모두 어쨌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용산으로 가지 않겠다. 근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김상현 평론가 잘 지적했듯이 이것저것 내가 따지지 않는 수용성을 보여주겠다. 통합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입장에서 용산도 가능하다. 이게 만일 이재명 대표가 챔피언이 아니라 추격자의 입장이면 이런 말을 못합니다. 이런 말을 못하는데 챔피언의 입장이고 사실상 이제는 본인이 이제 본선을 얘기하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용산 나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내가 근무하다가 청와대 그 보안시설 확충한 다음에 들어가서 근무하다가 장기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노무현정신 계승 위해서 내 세종 갈 거예요. 뭐 그게 가능할지 임기 중에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옮기는 것은 개헌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관습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있으니까 아마 뭐 이런 좀 약간 장기적인 청사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윤 대통령이 용산이라는 곳에서 어쨌든 3년을 넘기지 못하고 파면당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이제 거기 용산 얘기하는 순간 자꾸 윤 대통령과 연상작용과 함께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일단 이런 불리한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청와대라고 일단 공격을 좀 비껴나가는 그런 현실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용산 대통령실은 이제는 사실상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한 달 이상을 아마 유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야 없이 아마 저는 대통령 선거 경선 본선까지 가는 순간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똑같은 공통 의제로서 가게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 조기 대선 이후에는 이제 용산 대통령실은 어떻게 보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그럴 이렇게 가능성이 좀 보시는 높아 거죠? 보입니다. 네. 예. 자, 민주당 이야기 좀 더 해보죠. 네. 지금 그 2위, 3위를 다투고 있는 양김 후보가 네. 이른바 어대명을 깨기 위해서 캠프에 뭐 친문 인사들도 영입을 하고 비이재명계도 영입을 해서 네. 좀 새 결집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네. 잘 되고 있는지는 오늘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대명을 깨려면 예. 비명계가 저렇게 산발적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고 그 라운드 테이블에서 그 문제의식을 같이 쏟아내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몇 명이 권력을 위해서 내지는 자기 앞날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함께 모이는 것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어대명을 깨는 거는 이제 어렵다라고 이미 다들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예. 단지 요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에 나온 것은 차기의 그러니까 미래의 정치, 본인의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미래의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더 현실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충청권에서 경선을 했고요. 내일은 민주당이 영남권에서 경선을 엽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대구를 찾아서 대구 경북의 아들이라고 네,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캠프에서도 불경과 TK가 더 이상 이제 불모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보수에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감의 발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굉장한 강점 하나 갖고 있는 거는 민주당 큰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민주당이 그런 이제까지의 그 말하자면은 정체성이었는데 영남 후보가 민주당의 간판을 갖고 출마한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영남이라는 것은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모두 다 PK 출신이었지 TK는 아니었어요. 네. 아마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TK 출신 후보로서 대통령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연속 2번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을 수가 있죠. 특히나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경북 안동이 고향인데다가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 2번의 대선에서 2번 다 압도적인 승리로 물론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물론 압도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낙연 후보를 마지막에 고비 끝에 꺾었지만 지금은 이 추세로 놓고 간다면은 아마 민주당의 창당 이래 그 TK 쪽에 있는 그 본적을 가진 정치인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 후보가 되는 경우는 아마 처음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당연히 이제 이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TK에 가서 여러분이 나를 조금 지지해 줘야지 내가 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한다 그러면은 TK에서도 일정 부분의 득표력과 그런 어떤 영향력을 전 입증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경수 말씀하신 대로 김경수 후보가 얼마큼 이제 더 약진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저는 이런 것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도 전략적인 말하자면 투표 생각을 할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결국 본선에 나갈 거라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좀 몰아주고 세를 좀 이렇게 좀 실어줘가지고 본선으로 해서 그 국민의힘 후보와 제대로 겨룰 수 있게 하는가 이런 전략적인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저는 TK에서도 상당 부분 이재명 후보가 상당 부분 앞설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당내 경선이죠. 근데 아주 유의미한 득표를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본선에서도 예. 상당한 영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거꾸로 TK에서 압도적인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우위를 보여주는 쪽으로 아마 권리당원이나 대의원들의 표심이 행사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된다면 보수 표심 좀 이번에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4.2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다 저는 확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개인 능력 발휘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권자들, 특히 중도 유권자들은요, 계엄 이후에 지금 집권 세력을 심판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법적 심판이 대통령 파면으로 일단락이 젖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일단락이 젖은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심판을 마무리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4.2 재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보수 표심도요, 심판 선거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굳이 보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무리할 필요가 없다. 단지 보수 표심에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노력, 그 다음에 권력 독점적일 거라고 보여져 왔던 비명 행사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런 권력 독점적인 이미지, 이런 거를 깨는데 지속적으로 노력만 하면 저는 뭐 굳이 무리해서 표를 가져오기 위한 것들을 조급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조금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때문인데요. 네. 이게 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비명 행사 이야기와 관련이 있었던 업체인데 네. 민주당 내에서는 또 문제 없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저는 이번 경선 룰 세팅이었다는 걸 반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하자면 100만을 50만 나눠가지고 이제 그 여론조사 외주를 주는데 그 업체를 걸러내지 못했다? 이름만 바꿨는데 그거는 사실 이름만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업체를 걸러내지 못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그 집권 여당이 될 수도 있는 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어떻게 허술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 놓고 보면 자꾸 이제 이른바 김경수 후보라든가 김동연 후보 측으로부터 도대체 선거관리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걸 요식행위로 여긴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의뢰 통과 의뢰. 이거는 그냥 그 이재명 후보를 만들기 위한 그냥 옹립 과정 정도로 쉽게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걸러내지 이게 정말 몇 표 가지고 당락을 가르거나 승부를 가르는 그런 선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상대 후보가 승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너무 이게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또 하나 이런 투표소 국민선거인단 투표를 원래 날짜를 지정해줘도 돼요. 근데 일주일 동안 아무 날에 우리가 이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허약한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뭐 디도스 공격 얼마 전에 있었던 당내 홈페이지에 대한 뭐 디도스 공격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게 아니라 조직적인 역선택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겠다는 건데 그 정도도 포용성과 그 정도의 통합성도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오게티가 될 수 있겠다. 나중에 아름다운 경선이고 깨끗하게 승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흠결과 이런 어떤 잡음들이 나중에 그 민주당에 만일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아름답게 끝나지 못하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만들기 위한 이런저런 요식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아주 흠결로 비춰질 수 있고 상대 후보들도 아쉬움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대승적으로 하지 못하고 치밀하게 관리하지 못했는가 이런 점은 전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말씀해주신 뭐 유종회비 그리고 경선 이후의 화합을 생각하면은 공정성을 좀 확보해야 될 텐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위기 의식이 좀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위기감을 민주당 쪽에 전혀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상당히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강하게 비판하기 어려운 정치적인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균열이 뚝을 무너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했다면 이것은 당이 잘못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이걸 원했을까요? 저는 별로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경선 뭐 여론조사 업체가 적이인들 아닌들 결과에 그렇게 큰 영향도 없었을 텐데 왜 이재명 후보가 모든 것들을 본인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마치 사당화가 된 것처럼 한 이미지를 더 강화시킬까? 이거는 당이 후보에게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당에서 이런 부분을 뭐 이재명 후보와 다른 세 후보에게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서 좀 물어봐서 이거 별 상관없어. 나 신경 안 써.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좀 바로 잡는 게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당은요, 공당이에요. 예. 공당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투명해 보여야 됩니다. 근데 공정하고 투명해 보이지 않으면 지금은 뭐 그렇게 큰 위기가 저쪽의 심판 선거의 분위기가 너무 커서 그렇지만 만약에 당 내에서 그 심판이 이미 됐다고 보여질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 내는 상황이 온다면 이 작은 균열이 어디로 이어질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에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후보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동연 후보가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네. 오늘 뭐 이재명 후보 득표율 보면 88% 넘사벽이라고 해도 네. 뭐 무방할 정도인데 이런 환경 속에서 김동연, 김경수 후보 끝까지 완주할까요? 완주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기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적극적 도전보다는 소극적 완주를 택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아마 본인들이 이제 이게 실리로 남는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경선에 대한 어떤 자신의 정치적 이득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예. 저는 이분들이 여기에서 이걸로 중도로 이걸 하차한다 그러면 오히려 약세를 인정해서 더 창피한 득표율을 유지하기 싫어서 했다 이렇게 표현받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근데 다만 이 과정에서 이제 그 공격 요인들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당이 이렇게 총력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이런 식의 경선 관리라면은 뭐하러 경선 규칙을 만들고 했느냐라는 이제 지적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흠결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설령 당선되고 본선 후보가 되더라도 말하자면은 이런 좀 사소한 것들까지 관리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어떤 디테일 그다음에 민주당 어떤 그 당으로서의 어떤 이런 어떤 절차라든가 그런 과정들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세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저도 보는데 예. 중요한 건 이런 걸 깔끔하게 민주당이 당 입장에서 이게 문제 없다. 그게 뭐 대세 지장이 있느냐라고 접근하면 안 되죠. 깔끔하게 이런 점들 사소한 오류, 사소한 실수라도 빨리 인정하고 보완해주고 그다음에 상대 후보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 클레임을 거는 것들이 있으면 얼른 수용해가지고 보강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나중에 문제가 더 사그라들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뭐 문제 없는데 왜 이렇게 사소한 거 갖고 시비야 이렇게 접근할 일은 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재명 후보는 그냥 후보예요. 이거를 바로잡는 거를 후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당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당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미 본선 후보가 된 것처럼 아부 경쟁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저는 오히려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당에 있는 분들이 자기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가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잘 나갈 때 그 조금 더 좋은 위치에 가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아무리 민주당에서 이재명 카리스마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은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국민의힘 경선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경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과 내일 A조, B조로 나눠서 이제 토론회가 진행이 될 텐데, 뭐 MBTI 등 예능적인 요소가 상당히 가미가 됐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비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요. 근데 뭐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예. 그러니까 제가 늘 그 경구를 말씀드리지만 물에 빠진 사람은 헤엄을 칠 수밖에 없으니까 아. 뭐라도 지금 살려고 절박하게 하는 거죠. 뭐 예. 그런 측면에서 너무 비판을 과도하게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라도 하고 젊은 층의 참여를 극대화시키고 그런 국민 참여형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좀 눈길이라도 사로잡아 보겠다. 우리가 어찌됐든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이번 보궐선거적 성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호 당원이었고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는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말 고육지책인 거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뭐 의자 뺏기식 게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서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기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속에 있어서도 최근에 뭐 MBTI를 도입한다든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정치에서는 재미가 의미를 압도할 수는 없습니다. 재미는 의미를 부여하는 약간의 보완제적 요소지 그게 앞서서 본질을 뒤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 저는 이런 흥행 요소들이 이제 눈길을 끌기 위함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진중하지 못하다. 어떤 이런 대통령 보궐선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조기 대선이라는 거 이걸 제공한 정당이 이렇게 좀 희화적으로 해서 되느냐라는 비판이 있지만, 저는 이거는 일회성 비판이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 담론을 꺼내놔야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선은 미래형 투표, 전망형 투표라고. 그렇다면 갖고 있는 반 이재명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구여권이고 집권 여당이었는데 나는 후보가 되면 이걸 하고 이런 걸로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이라든가 이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면서 정리를 해주고 후보가 돼야 그나마 본선에 가서 계엄의 바다를 건너서 이재명 후보와 뭐 누가 되든지 간에 맞짱을 뜰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예.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런 부분에 몰입하면 안 된다. 재미는 눈길을 끌 수 있지만 의미를 압도할 수는 없다. 의미에 신경 쓰는 그런 경선이 돼야 된다고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자, 이제 눈길은 내일 있을 B조 토론에 이제 네. 쏠립니다. 네. 뭐 이른바 죽음의 조라고도 불리던데 이 조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점, 네. 뭐 관전 포인트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죽음의 조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개인기가 뛰어나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서 죽음의 조라고 우리는 경연 프로에서 많이 부르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죽음의 조는 서로를 죽일 것 같아서 죽음의 조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라고 전 봅니다. 네. 그래서 강대강으로 부닥칠 것 같으니까 굉장히 주목받는 상황. 이것 때문에 죽음의 조라고 하는데, 근데 죽음의 조인데 죽음의 조 같지 않은 모습을 연출을 하는 거 역시도 주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나와도 주목을 받습니다. 저기는 굉장히 부닥칠 거를 예상하고 관심 있게 보는데 부닥치지 않네? 이것도 관심을 받기 때문에 저 조가 앞으로 유권자의 주목을 A조보다는 상당히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최소영 평론가님이 국민의힘 경선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을 제가 좀 보태고 싶은데, 자, 저렇게 부드럽고 재밌게 하는 거 좋은 거예요. 대중 친화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중 친화적인 거를 하는 건 좋은데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뭘 기반으로 해야 되냐면, 지금 무너진 정당 이미지와 정당 신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회복한 후에 저런 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정당 이미지와 신뢰가 왜 무너졌습니까? 계엄과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굉장히 큰 국민과 국가의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인데 그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책임 있는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 해소를 해줄 만한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잡으면은 지금 저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걸 반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정당 이미지가 훼손되고 정당 권위가, 정당 신뢰가 훼손된 상황에서 대중 친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게 지금 정말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 지금은 정당의 이미지를 국민이 바라볼 수 있는 공당답게 바꾸는 거를 먼저
해놓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여러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경선에서 어쨌든 지금 눈길이 쏠리는 건 누가 과연 4위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네. 누가 될까요? 글쎄요. 뭐 다들 지금 여론조사의 그 추세를 놓고 보면은 뭐 이른바 저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셋은 아마 안정권에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고 결국 이제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이제 불출마 선언으로 그 수혜를 누가 볼 것인가가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좁혀지는 거죠. 이제 뭐 나경원 의원이냐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냐 이렇게 좁혀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꾸로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4위가 누가 되더라도 예. 오히려 이제 이게 중요하죠. 이게 순위가 발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득표율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이제 1, 2, 3, 4가 이제 누가 되든지 올라가는 이제 과정이 나온다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요. 저는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출마를 기대했던 많은 이제 보수 그다음에 중도층 이런 많은 분들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이제 오세훈 시장은 분명한 중도 소구력이 있고 외연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를 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분의 불출마가 오히려 여기서 지금 나온 사람들을 놓고 보면은 가장 이제 탄핵에 반대했던 분은 이제 그 한동훈, 안철수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이 두 분에게 몰리는데 오히려 한동훈에게 전략적 지지로 한꺼번에 쏠릴 가능성을 추론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지금 당원 투표가 사실은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과 중도만을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실 결과치를 놓고 보면은 당원 투표 80%에 수렴한다는 그런 이제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나경원 의원이 조금 당원 투표에 가깝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결론이 있어서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들어간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합류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득표를 놓고 본다면은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조금 전략적 선택을 받아서 마지막 결선 투표까지는 당신이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에게 가져야 한다는 그런 중도 당원들의 그 말하자면은 표심이 몰린다면은 그런 그 한동훈 후보에게 좀 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 두 가지 가능성을 저는 열어놓고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국민의힘에서 비전 대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목소리로 후보들이 내가 이재명의 대항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하나같이 이제 반 이재명을 언급했거든요. 이런 전략은 유효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반 이재명이 지지층에는 유효하죠. 근데 지지층은 이미 결집이 돼 있잖아요. 예. 중도 소구력이 전혀 없잖아요. 예. 중도는 정치 실패에 대한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을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쳐다보겠습니까? 절대 볼 수가 없죠. 저도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도 많이 했었는데 국민의힘이 너무 저러니까 비판을 할 수가 없다고. 저기를 먼저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 이재명 이거는요. 일단 정당 이미지를 좀 중도층이 바라볼 수 있게 바꿔놓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연장선상에서 그럼 4등은 누가 될 것 같냐? 저는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하고 다르게 안철수 후보가 저는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친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비윤이나 중도가 조금 있죠. 근데 이 양쪽이 두 진영이라고 본다면 표 쏠림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더 많은 쪽이 골고루 표를 나눌 수 있을까요? 골고루 표를 나누면 3명이 들어오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정치권에 오래 있어봤지만 표를 골고루 세가 강하다고 표를 골고루 나누는 걸 성공해 본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쏠림 현상으로 김문수, 홍준표 들어오고 한동훈 들어오겠지만 나머지는 쏠림 이외의 표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저는 안철수 후보가 오랜 동안 대선 후보로서 그 나름의 전국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반면에 나경원 후보는 당에서 그 시기에 따라 그 지지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안정적인 지지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하나 드는 것. 두 번째는 중도에서도 표를 주지 않을 거예요. 왜? 요번에 나경원 후보가 일관성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정치인이 일관성을 잃으면은요, 지지층 일부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지지층 이외에는 아예 쳐다보지 않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나경원 후보가 상당히 전략을 잘못 선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전망 중에 어느 분의 말씀이 맞을지 아니면 또 제3의 인물이 또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요. 1강은 뭐 여전히 이재명 후보고 나머지 이제 보수 진영을 좀 살펴보면 개인별로 10% 이상을 지금 차지하는 후보가 없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도토리 키재기 상황인데 그렇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각 당의 최종 후보가 정해지면 이때는 좀 더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여기는 장래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이제 그 투표이기 때문에 예. 지지도로 정확히 보기보다는 일종의 선호도로 좀 해석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양당이 보수와 진영으로 나눠서 뭐 여러 당의 후보들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두 당의 후보가 겨루고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이 있는 개혁신당까지가 이제 본다면 전 어쨌든 범보수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게 이렇게 진영 대 진영으로 완전히 굳혀지면은 제가 보기에 이 수치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이 각 나눈 사람들의 총합이 모이는 단순한 합산을 넘어서 이거는 진영 대결의 양상을 띠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가능성이 있으리라 보고요. 중요한 건 저는 이겁니다. 지금 강력하게 이게 지금 국민의힘 계열, 그러니까 보수 정당, 보수 진영 쪽에서 강력한 말하자면 지금 그 경선을 주도하는 선도마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온 대로 지금 김문수, 홍준표, 한덕수, 한동훈이 거의 엇비슷한 지금 수준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에서 이제 이미 경선에 참여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이 분들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최종 후보가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만일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대로 한덕수 총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일 나중에 뭐 시민 추대 방식을 통하거나 아니면 뭐 시민의 원탁회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무소속 혹은 시민사회 후보로 옹립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두 자릿수 지지율만 계속 유지해 간다 그러면은 저는 흥행이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최소한 여기에 조건절은 한 대행이 2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보여줘야만 나중에 이게 서로가 합해도 시너지가 나는 건데 그 시너지가 우리는 전략적 단일화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지 않고 한 당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거나 조금 하락세를 보일 경우에 실제로 그런 정도 수치를 유지할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나온다 하더라도 합해도 전 시너지가 그렇게 안 날 수 있고 설령 그 경우에는 오히려 그 정치공학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앞으로 우리가 흥행해서 굉장히 지켜봐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주에 비해서 5%포인트 뛰어 올랐거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본선까지, 대선까지 나온다면 파괴력이 좀 있을까요? 전혀 없죠.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보시면 김문수 후보의 표가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세입니다. 그거는 중도 확정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역사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주류가 아닌 쪽이 중도의 어떤 표를 많이 얻어서 그 주류 세력이 전략적 선택을 했을 때 시너지가 폭발하면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도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중도가 한덕수 후보를 지지해서 이 후보 데려오면은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네. 이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분신인 것처럼 자임을 함으로써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무슨 시너지가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시너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도 착시가 일어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지금 마치 김문수 후보가 7%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한덕수 후보가 가져간 7%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김문수 후보 표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 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여론조사가 착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경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아직도 가장 높다. 근데 그 구도로 가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본선은 하나마나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끝으로 두 분께 짧게 이 문제 좀 여쭙겠습니다. 윤 어게인 신당 창당으로 좀 소란스러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뭐 잠시 보류가 된 상태 같은데 이런 움직임이 이번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대선에는 딱 하나의 대선을 승리하는 딱 하나의 관통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분열하면 망하고 통합하면 삽니다. 그게 정치는 확장의 게임입니다. 예. 정치가 나눠가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확장하는 게임인데 더더군다나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사실 그런 선거인데 윤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든 관여하지 않았든
그런 신당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게 구 여권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건 뭐 도움이 안 된다는 건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상대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고요. 일각에서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걸 가지고 나중에 또 지지층이 강성 지지층이 빠지지 않는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해줄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기대일 뿐이고요. 정치는 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짧은 40여일 남은 선거에서 분열은 구 여권에게 더 악재죠. 예, 김상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게 굉장히 큰 패착인 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나름대로 정치 세력화를 하겠다라고 저는 읽히고요. 저 신당 그 해프닝은 신당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경선이 이루어지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세력이 잊혀지고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세력화를 하려는 이벤트였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지만 저 이미지가 무엇을 강화하냐면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정치 권력이었어요. 근데 책임 있는 정치 권력이 국민에게 잘못한 것을 책임지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국민이 생각하는 거는 무시하고 자기들 맘대로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당의 이미지라는 측면, 정당의 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마어마한 암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최수영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